예, 시장 흐름들을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수급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성준 소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은 여전히 개인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외국인들도 약간 스탠스 변화를 주나 싶지만 믿을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힘들 때 사주는 쪽은 개인들이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쓸 돈이 더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고요. 일단 뭐 돈이 빠지면 들어오니까 예탁금이 지금 48조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탁금이 47조 원 찍고선 굉장히 좀 그 하향 조정돼서 정체였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다시 확 들어오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부터예요. 근데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급락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본때를 보여주자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 증권사는 돈이 하도 들어오니까 뭐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예전에 농담조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인들이 흥분할 때가 객장에 아기 어분 애 엄마가 나타나면은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2007년에 중국이 상해 지수가 6,000포인트 갈 때는 객장에서 스님 나타났다 막 이렇게까지 하지 막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 견줘도 별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48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탁금이 전체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 예탁금이라는 거는 예탁금의 증가분에다가 플러스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매 부분을 더해주고 그리고 그 신용잔고 증가분을 빼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신용금으로 늘어났다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개인이 주식 팔아갖고 예탁금 늘었다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 차트로 보이는 게 빨간 게 실질 예탁금이거든요. 2월 중순부터 예탁금보다 훨씬 위에서 늘고 있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제일 끝에 미세하게 나타났는데 파란색 예탁금은 거의 완만하게 움직였는데 빨간색은 훅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연초에 고객 예탁금이 30조 원이었거든요. 그럼 48조 원이잖아요. 그럼 18조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개인 매매분을 감안한 실질 예탁금은 무려 44조 원이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또 그렇다고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 부정적인 요인이 또 하나 나오죠. 예탁금이 늘어나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게 있어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양시장 합쳐서 사상 최고치까지 2016년도에 기록했었는데 12조 5천억이었거든요. 5천억 남았고 특히 코스닥은 뭐 그 최근에 증가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6조 3천억까지 늘어났는데 코스닥 시장 하나만요. 신용잔고가. 코스닥 과거 신용잔고 최고치가 6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요. 내일 모레면 신용잔고도 사상 최고치를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 차트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신용잔고가 3조 원은 많고 적고 4조 원은 많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신용잔고 절대 수준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시장 사이즈에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수준을 코스닥을 한번 살펴봤어요. 2주 신용잔고 늘어날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딱 봤는데 그 2주 전부터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과거 평균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죠. 과거 저게 그 고려 기간이 2016년부터 한 건데 과거 고점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어요. 작년 2017년 수준이 워낙 올라갔던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빼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금 신용잔고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냐? 그렇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 또 신용잔고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이즈랑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 30조 원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용잔고가 과거 그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신용잔고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공매도하는 세력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매도가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공매도를 못 치는 상황. 사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그렇게 그 등치 큰 종목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쇼코바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일단 9월 15일까지 그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 공매도를 풀어준다 그러면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당국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신용잔고 그 공매도를 금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다. 다만 신용잔고 절대수준, 특히 속도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영향 안 클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려면 다 한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방 막아주는 역할은 어느 정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 특히나 공매도 게임이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네. 뭐 인버스를 사면 되지만 그거랑은 좀 다 다르겠죠. 종목별로 접근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탁금이나 뭐 신용잔고, 거래대금 관련해서 계속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투자 전략이나 종목군을 본다면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이제 거래대금과 실제 수익의 상관관계가 좀 옅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증권사에게 눈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과연 투자를 잘했느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예탁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산 5종목들 한번 수익률을 비교해봤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근데 5종목 평균으로 따지면은 1.1%가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1.6%가 빠졌기 때문에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한 종목 빼고는 다 코스피보다 많이 빠졌어요. 네. 한 종목은 SK 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지만 나머지 4종목은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5종목이 제시가 됐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꽤 눈에 띄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덜 빠졌는데 종목 수로 보면은 2종목이 올라갔고 나머지 3종목은 코스닥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 보자면은 나쁘지는 않겠지만 종목별로 좀 편차가 심하다. 올라간 종목은 급등하고 빠지는 종목은 좀 급락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버스 투자하지 않았냐. 그래서 요 며칠 동안에 좀 살펴봤는데,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 팔았어요. 한 700억 정도 팔았는데, 반면에 인버스는 샀습니다. 근데 과거처럼 인버스에 강하게 베팅한 게 아니고 순매수 금액이 한 17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인버스 레버리지. 이거는 3억 정도밖에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방 베팅도 좀 줄어들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늘어나고 당연히 그 증권사의 호재입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 자금을 어디서 빌려줍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는데 신용 이자는 금리가 낮아지질 않았어요. 사실 뭐 이거 갖고 말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게 다 증권사 수익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네. 거래대금 그리고 예탁금도 늘어났던 것도 증권사 수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닿았었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였는데요. ELS 관련 손실이었고 그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상품 매매, 네. 평가손이 날 수밖에 없었죠. 1분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2분기에는 일단 이 두 가지가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적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주에 제가 전전주에도 한번 증권주를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 요새 수급이 확 변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들도 닷새간 수급만 볼 거예요. 네. 5종목들 상위 종목들 최근 5일 동안 수급을 살펴봤는데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 수급이 좀 나은 게 미래에셋대우 정도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 정도인데 수급으로 따지면 딱 눈에 띄는 종목은 미래에셋대우 한 종목이고요. 그러게요. 수익 구조로 봤을 때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이다. 그래서 증권주를 뭐 종목별로 추천을 하는 건 참 그렇겠지만 좁혀서 증권주 중에서 좁혀서 얘기한다면 미래에셋대우하고 키움증권 정도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지금 저기 저 표 있지 않습니까? 키움증권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돼 있긴 한데 저게 마이너스인 거죠? 아닙니다. 그 색깔이 잘못 들어갔고요. 네. 키움증권은 기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로? 예, 약간 그러니까 그 수급이 좋은 게 미래에셋대우하고 키움증권 두 가지 종목입니다. 네. 역시 어떤 개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덕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작용을 할 것 같네요. 2분기 실적도 아마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올 거예요. 1분기도 그랬지만. 네. 예, 수급적으로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 그나마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좋진 않네요. 수급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예, 증권주 이렇게 살펴봤고 다른 업종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음식료주라고 한다면
힘들 때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또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수혜를 가져가는 업종군 중에 하나인데 이쪽 상황은 어떤지 좀 브리핑해 주세요. 음식료주가 지금 기관들 주식 참 안 사죠. 네.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기관들이 6월 달 들어서 업종별로 순매수한 업종이 몇 개나 되는지 살펴봤는데 정말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산 게 전기전자고요. 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어요. 네. 지금 기관 매매, 외국인 매매 갖고 지금 굉장히 욕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기관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매매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는 얘기는 반도체 경기 보고 산 게 아니라 인덱스 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는 게 올 여름이 무더워서 그런가요? LG전자 정도는 좀 특징적으로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 업종은 뭐 카카오도 사긴 샀지만 네이버 한 종목 매수한 종목이 서비스 업종 전체 매수 금액보다 큽니다. 아, 한 종목만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지금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에요. 음식료 업종은 상당히 골고루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한 종목이 또 비금속 업종 전체보다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 진짜로 사는 업종을 꼽는다 그러면 한 업종만 꼽으면은 음식료 업종밖에 없어요. 근데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나온 보도가 라면 판매 얘기가 상당히 라면 3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라면 판매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조금 주춤해졌었는데 한 3월까지는 저도 라면 한 박스 사놨는데 사재기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라면이 수출이 잘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많이 팔렸다고. 미국이 지금 그 규모로는 1등이에요. 라면 네. 수출 1등 국가고 수출이 1분기에 28%가 증가했는데 지금 1분기에 그 라면 수출된 것보다 4월달, 5월달 보면은 1분기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 6월달에 지금 중국에서는 쇼핑 시즌을 또 하고 있어요. 네. 하반기 되면은 그 뭐죠? 11월 11일 이게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솔로의 날. 네, 솔로의 날. 축제가 하나, 쇼핑 축제가 하나 있고, 예. 그리고 6.18 축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 11월 11일 이거는 알리바바가 주관을 하는데, 예. 징둥닷컴이라는 데서 주관하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제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거 그 세 가지만 꼽았더니 아모리 퍼시픽 화장품, 그다음에 신라면, 그다음에 그 불닭볶음면이랍니다. 예. 그렇다면 6월 달에도 판매가 상당히 잘 나올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일단 뭐 라면 만드는 회사들 실적은 상당히 그 기대를 해볼 만하다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두 번째로 시장에 또 새로운 그 트렌드로 등장하는 게 HMR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도 뭐 청국장이나 순두부 이런 거 사다 놓고 먹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게 그 트렌드가 코로나19가 그 진행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그 배달 문화, 배달 음식이 상당히 좀 히트를 쳤었는데 이제 배달 음식도 지겹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그 HMR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가고 있는데 지금 음식료 업종도 그중에서 상당수가 HMR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HMR 시장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잖아요. 네. 뭐 그런 면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좀 이런 실적 호조세가 길어질 것이고 2016년인가 사실은 그 음식료가 과거에는 방어주로 봤었어요. 그렇죠. 전혀. 예. 근데 방어주 성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 나쁘다고 먹을 안 거를 먹진 줄일 수는 않으니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때 이제 그 HMR이라든지 이런 게 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성장주로 두고 봤었거든요. 예. 지금 음식료가 딱 그 맥락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잠깐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광군제. 광고인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이렇게 안 떠오릅니다. 가끔 생각이 안 날 때는 이렇게 같이 예. 안 나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사재기나 혹은 HMR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예. 어떤 계절적인 수혜도 있고 예. 수출도 잘 되고 한다니 2분기에 다시 한번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 노려볼 만한가에 대해서 그러면 실적 계속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분기에 대부분 종목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종목별로 좀 일일이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대표 선수들 종목 그 컨센서스가 다 올라왔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
사실 이런 섹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요즘 같은 때 그렇죠.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내 MS 막 늘어나고 뭐 CJ 제일제당은 HMR 시장 뭐 절대 강자죠. 그리고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 가격이 올라간 효과, 라면들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하이트 진로 점유율 높고 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뭐 밸류에이션 부담 크다 그러는데 뭐 CJ 제일제당 여전히 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주가는 신고가를 막 치고 올라가는데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이 음식료주도 대표 음식료주들 최근 닷새 수급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아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라 그랬잖아요. 그 네. 6월 전체고 최근 닷새만 살펴봤더니 무게 중심은 기관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리온 정도가 쌍끌인데 그 대부분은 외국인 팔고 기관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 매수 강도가 외국인 매도 강도보다 강하다. 수급 그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지금 접근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 봤더니 그러니까 뭐 더워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맥주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라면 아니면 HMR 쪽으로 그렇죠. 예, 포인트를 그쪽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J 제일제당, 농심 특이하게 많이 샀고 네. 예, 음식료주에 대해서도 그래도 참 실적 이렇게 상향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군 자체가 보기 힘드니까 네, 맞습니다. 매력적으로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동향들과 특징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코스피에서 이번 주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예. 저 중에서 SDI, LG화학, 이노베이션, 일진 머티리얼즈 5종목 중에서 4종목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고 예. 기관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어요. 그리고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나쁘다 그러는데 조금씩 매수가 요새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에 대해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KH바텍 같은 종목이 쌍끌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쌍끌이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정도가 쌍끌이고 기관이 SNS텍이라는 종목은 어제까지 닷새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 수급 특징주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100포인트 빠졌다가 100포인트 올리는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지금은 방향성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순환매도 일단 종료가 됐는데 성장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주의 개념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돈 벌 꿈이 있는 회사냐. 네. 후자 같은 돈 벌 꿈이 있는 회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식 굉장히 세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보다는 실적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나 스토리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좀 잡히는 업종군들과 종목군들로 지금 당장은 좀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